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법과 역사, 오늘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945년 해방 후에 이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B의 아내 A에게는 자기 소유로 이런 가옥이 하나 있었는데 X가 이 가옥을 불법 점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A가 X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고 법원에서는 A에게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뭐 당연한 판결이고 이런 식으로 쉽게 끝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P고 X가 상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A는 B의 아내로서 소송 무능력자인데 남편과 상의 없이 소송 행위를 했고 원심법원은 A의 소송 능력을 조사하지 않고 판결을 했다. 그러니까 이 판결은 위법한 판결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상고 이유를 보면은 결혼한 여성은 행위 무능력자, 즉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는, 또 단독으로 소송 행위를 할 수 없는 행위 무능력자라는 얘기가 되는데 당시의 현행법이 그랬을까요? 맞습니다. 네.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차차 얘기를 하도록 하고 대법원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47년 9월 2일 대법원은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요. 얘기는 그렇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후로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됐고 이제는 민주주의의 국가가 재건된 것이다. 그리고 이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그리고 성에 의한 차별도 없는 것, 이것이 민주주의의 이념에 부합한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계속 이어서 이 부분입니다. 남녀 평등을 부인하던 구제도로서 그 차별이 가장 현저했던 민법 제14조, 민법 제14조는 위헌이다. 이런 판결을 한 것입니다. 자, 당시의 법과 제도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판결 선고일 기준으로 했을 때의 현행민법, 현행법이 뭐냐라고 하는 것인데 현행법은 의용민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민법이 시행된 것은 1960년 1월 1일이었기 때문이죠. 사실 해방되고 나서 곧바로 이 우리나라의 법률을 만들기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미 군정법령 제21호에서는 해방 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제강점기의 법령이 계속 효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대법원 판결 선고일 당시의 현행법은 의용민법, 즉 일본민법이었습니다. 자, 이 대법원 판결에서 문제되고 있는 의용민법 14조, 14조는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은 처가 아래에서 정하는 이러한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는 남편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 허가가 없게 되면은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 처가 남편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열거한 내용 중에 특히 이 1호가 이 대법원 판결에서 문제가 되는데 12조 1항 1호에서부터 6호까지의 행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규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의용민법 12조인데요. 의용민법 12조 1항 1호부터 6호까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특히 문제되는 것이 이 부분이죠. 소송 행위를 하는 일, 이것은 남편의 허가를 얻어야 되는 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미 군정기에 대법원에서 헌법재판을 한 셈이 되는 것이죠. 지금 이 대법원 판결이. 네. 이 판결의 특징을 요약을 한다면은 대한민국 헌법이 시행된 것은 1948년 7월 17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대법원 판결이 있던 1947년 9월 2일 그 당시에는 헌법재판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처해 무능력, 즉 의용민법 제14조를 위헌적인 법률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에 이 찬반 논쟁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뜨거웠는데 이 판결에 대한 반대론자들의 논거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직 헌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법률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이게 절차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민주주의 이념을 가지고 이 민법 14조, 의용민법 14조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했는데 이렇게 민주주의 이념 자체가 위헌 판결의 기준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이 두 번째 논거였습니다. 자, 해방 직후에 구법령, 즉 일제강점기의 법령을 정리하는 이 문제, 이것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뜨거운 관심사였습니다. 일제시대의 법률을 계속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었죠. 그래서 구법령의 유효성 판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어떤 기관을 국민들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대법원이 그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적합하다라고 하는 점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사정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무리한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헌 판결을 했던 것이죠. 일제 당시에 구법령을 정비하는 사업은 상당히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 군정 법령도 있었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유지한다. 구법령 유지한다. 이런 게 있었고 이것은 재헌헌법 1948년 재헌헌법에도 그대로 수용이 됩니다. 재헌헌법 제100조에 보면은 현행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해서 미 군정법령과 같은 맥락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법령 정비 사업이 굉장히 어려운 과제였다는 얘기입니다. 구법령 정비 사업은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집권 세력에게 있어서도 핵심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61년 7월 이런 법률이 제정이 됐고 이 법률 3조에 보면은 1961년 12월 31일까지 정비되지 않은 구법령은 1962년 1월 20일부로 폐지한다 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법령이 형식적으로는 폐지가 됐습니다. 이걸 보면 알 수 있듯이 구법령을 정비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당시에 국가적 과제였는가 이거를 알 수 있죠. 그렇다면 구법령이 실질적으로 완전히 폐지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행위시의 법률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유 때문에 가령 1912년의 조선민사령이 대한민국 체제에서도 현재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판결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 이 문제를 보면서 저는 이 조선민사령을 수급적으로 폐지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거를 위해서는 상당히 복잡한 연구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뭐 그런 얘기를 이런 논문에 담아본 적도 있습니다. 네, 오늘 얘기 여기까지입니다.